이번 그 CNG 방송에서는 피플입니다. 피플의 여지껏 10년 가까이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전도사인 다소 시스템의 한석기 상무님과 함께 PLM 기반 디지털 팩토리 성공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상무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시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는데, 오늘 우선 이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한석희입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서로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가 왜 이 디지털 공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공장들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사례도 좀 보면서 같이 좀 공유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여기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디지털 공장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예, 좋으신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제조업체들은 경쟁을 하죠. 그래서 경쟁하는 요소들을 보면 대체로 화면에서 보시는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경쟁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품질을 가지고 하거나, 또는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장에 제품을 내놔서 이제 경쟁들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공장이 바로 이러한 경쟁 요소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또는 남들과 차별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공장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그전에는 아날로그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죠. 디지털이 IT라는 기술에 접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도 인류 역사는 대체로 한 1세기 전부터 이미 제조 현장에서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말씀하신 거에 의거하면은 생산 현장의 근로자의 지난 1세기 동안, 지난 100년 동안의 생산성 향상은 대체로 한 50% 정도, 50%가 아니죠. 50배 정도 상승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생산성의 이제 향상이 왔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보편타당하게 많은 이제 기업들, 나라, 이런 데서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그거와 다른 개념의 어떤 생산성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방법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공장이 주목하는 내용은 현장 근로자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지식 근로자라고 표현하겠죠. 경영자부터 해서 중간 관리자 또는 핵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의 생산성을 이제 올려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가 면에서, 또 품질 면에서, 또는 납기 면에서 어떻게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공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공장 그러면 이제 선입감이 뭐 자동화돼서 뭐 노동자도 없고 뭐 로봇가 주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네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선입감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자기 나름대로 질문들을 쪽지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그 지식을 많이 얻어 가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이 디지털 공장 또는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이제 개념을 소개하다 보면 사실 이제 혼란들을 많이 겪으세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원인 제공은 아마 그 저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그런 정보나 개념의 정립을 잘 하지 않고 아마 전달해서 오는 그런 오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디지털 공장은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공장은 실제 공장과 동일합니다. 즉 제품과 공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는 거는 가공기술 또는 조립기술 등과 같은 어떤 요소기술, 뭐 로봇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소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기술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공정, 공법 또는 기존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공장을 구성하는 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회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이 디지털 공장에 이제 전이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루션을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아주 흥미롭게도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축으로 그 요소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디지털이라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고 또 혁신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점차 그 PLM, 우리가 통상적으로 PLM이라고 얘기하는 그 엔지니어링 그 관련된 어떤 디지털 툴을 써서 어떤 새로운 기능적인 가치를 적용하고 또는 어떤 조직 내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 협업 그리고 어떤 사안을 프론트 로딩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실현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리얼 라이프 즉 실제 공장 활동, 실제 엔지니어링 활동이고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실제 공장과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또는 보완적인 어떤 가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상무님이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오늘도 이제 디지털 성공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까, 디지털이 결국 살아나는 거는 아날로그에서 완성돼야지만 디지털이라는 가치가 좀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디지털 공장의 구성이라는 1차원적인 가치 구현 방법.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한 20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설계를 하면서 CAD를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쓰면은 물론 옛날에 이제 도판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편집하기도 좋고 수정하기도 좋고 그런 밸류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한테 적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두 사람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제가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 디지털 공장의 구성 요소도 1차원적인 어떤 가치 구현 방법들을 지금 적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컨대
어떤 분들은 공장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CAD를 적용해서 뭐 설비를 검토해 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PDM을 적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용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 1차원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아무래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반면에 우리들이 조금만 시야를 바꿔서 예컨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사례죠. 공장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업무 흐름,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과 같은 활동을 기존에 있었던 업무 흐름의 변경과 함께 같이 적용한다면, 예컨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특정한 부분은 이와 같은 디지털 툴을 써서 반드시 검증하도록 업무 흐름 자체를 이제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가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차원, 즉 면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와 같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러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3차원적인 방법으로 가치가 구현될 때 진정한 의미로 ROI가 맥시마이즈 된다, 그러니까 최대화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현될 경우에 비로소 어떤 이런 투자를 이끄는, 또는 이런 투자들을 지시하는 분들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제 빨라질 것이다 보는 것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이거 실제 노키아 같은 데서 있는 사례입니다만, 공장의 레이아웃을 A라는 부서 한 군데에서만, 앞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이아웃의 검증을 A라는 부서에서만 혼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에 유사한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죠. 만일 이런 공장들이 서로 어떠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즉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PLM의 구조적 가치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Y축에다가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내용들을 거기다가 당연히 포함시켜 놓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이와 같이 새로운 모바일 폰을 예컨대 노키아의 경우에 만들 때 이러이러한 방법과 업무 흐름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업무 흐름을 만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함께 적용이 된 디지털 공장의 가치는 앞장의 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다른 훨씬 넓은 포괄적인 ROI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믿고요. 그와 같은 사례들을 제가 다음 한 두세 장의 슬라이드에서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그러한 분석의 틀로 닛산 자동차의 디지털 공장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닛산이 이제 르노 자동차의 M&A가 됐죠. 그래서 카를로스 곤이 진두지휘한 이후에 많은 혁신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디지털 팩토리의 구축이었습니다. 닛산의 디지털 팩토리는 200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구현이 됐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닛산 자동차의 어떤 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는 설계 업무, 그 다음에 양산 준비하는 이런 단계로 나누어서 양산을 이제 실시를 했죠. 그러나 닛산 자동차가 말씀드렸던 V3P라고 하는 디지털 공장 구축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시면, 닛산에서는 놀랍게도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줄이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염두에 둔 디지털 공장을 실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자동차 닛산 자동차 공장은 여러 개가 있죠. 그 공장들 간의 첫째 시스템적인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디지털 공장의 요소 기술들, 그런 예컨대 로봇이라든가 또는 조립
검토 어떤 도구라든가 또는 공장의 그 검토 툴이라든가 또는 가공에 관련된 그런 검토 툴 이런 것들을 다 기능적인 요소적인 툴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 공장들 간에 연결을 시켰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아랫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그 상단에서 보시는 그 양산 그 스텝을 3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목표로 했고 그 이전 단계의 그 설계 활동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병행을 해서 콘커런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흐름을 적용한 것이 닛산 자동차가 디지털 공장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됐었고요.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닛산 자동차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닛산이 공개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동차의 개발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인 모델 고정 후 한 10개월 만에 그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도요타 자동차가 그 추진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물론 이제 진행됐습니다만 1차 디지털 공장의 구현은 2000년까지 구현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한 활동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디지털 공장은 대체로 뭐 V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그 명명됐고 진행됐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설계를 완료해 나가는 과정을 3개의 단계로 나누는 아날로그적인 즉 업무 프로세스를 개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디지털 공장의 요소 기술을 적용했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의 30개 공장에 공이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도요타 디지털 공장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DA가 뭐예요? DA는 디지털 이제 어셈블리의 약자이고요. 그 뭐 모듈이라는 거는 뭐 아마 아실 겁니다. 대체로 뭐 조합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했던 그 방식은 말 그대로 초도 설계, 중도 설계, 최종 설계. 그래서 일단 최종 설계가 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 실제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도요타 자동차는 이전 대비해서 한 90% 정도의 설계 변경 건수를 축소한 결과를 올렸는데 저희도 뭐 이미 그 많은 경험들을 해본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까? 90%를 그렇게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품질, 또 원가, 개발 기간 이런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도요타 자동차가 이와 같은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거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외국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에비던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만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지요. 물론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 외국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이 좀 틀릴 수가 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전체 어떤 적용 그런 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그러한 조직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용이 용이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단계에서는 수정이 어떤 엔지니어링 그 수정 활동이 이후에 어떤 양산 정도 될 시점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그 설계 그 초반 단계 또는 중반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디지털 공장의 혁신 활동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회사도 많은 그러한 가치를 실제로 이제 실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죠. 먼로 앤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의
그 샌디 먼로 사장께서 만드신 슬라이드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런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앞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 생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 때문에 발생하는 그 숨겨진 코스트를 봐라.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즉, 이분은 이러한 그 구체적인 이 사람이 이러한 그래프를 얻은 거는 당연한, 막연한 이론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초반 설계 단계에서 제조를 염두에 둔 설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아주 너무나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전체를 다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까? 예,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생산 기술 분야에서 쓰는 어떤 요소 기술을 통칭할 때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고, 저는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반적인 업무들이 다 포함된 것이 디지털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를 만약에 구현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내가 설계를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생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100% 다 이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키 팩터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샌디 먼로 사장이 제시한 그 사례를 보면은 예컨대 부품의 수가 뭐 한 80개가 넘는 어떠한 자동차 부품을 불과 그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뭐 부품이 한 10개밖에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그런 것 통해서 제조 비용들이 대폭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적인 디지털 공장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무슨 뭐 CAD만 있으면 된다, 또는 무슨 공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그런 기능적인 그러한 그 디지털 그 가치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협업 또는 프론트 로딩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갖춰지면 더 많은 가치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나 가장 저희가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의 개선 형태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프로세스 자체를 더 좋게 바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업무 흐름 자체를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좋은 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도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어떤 그 디지털 공장의 가치는 실제로 그 실현이 될 거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비로소 그 CIO도 이제 그 얼굴에 미소가 나올 거고요. 또 사장님도 그 투자를 하시고 나서 기뻐하시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역시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나눈 걸 보니까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는 거가 보면은 굉장히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공적인 디지털 공장 구축 전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여지껏 있었던 경험을 가지시고 현업에서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되는지를 좀 신뢰를 좀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여기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자동화 설계팀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생산의 라인에 있는 사람인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은 디지털 공장이라는 건 뭐 굉장히 그 엄청나게 뭐 지금 보면은 뭐 PDM의 모든 프로세스랑 이렇게 관계도 있고 표준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상당히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예컨대 사용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하신 분이 자동화 설비. 자동화 설비에 계신 엔지니어 분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레벨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당연한 거지만 디지털 도구의 기능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디지털 도구의 시스템적인 가치 또는 구조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분은 예컨대 CIO 또는 IT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흐름의 개선에 관련돼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더 높은 레벨에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추출을 해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사실 전달하고 싶은 대상은 경영자들입니다. 먼저 경영자분들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어떤 디지털 혁신들이 이와 같은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에 도와드리고 그렇다면은 현장에 계신 사용자들 또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챔피언들 그런 분들이 기능적인 가치를 보고서 이를 추진할 때 대단히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접근한다면 단지 기능적인 가치만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들한테 확신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가치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ROI는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승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그런 경영자들한테는 그런 구조적 가치나 업무 흐름의 개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설명드리고 입증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때 경영자분들의 어떤 조바심도 좀 축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거 업무 흐름 개선에서 이제 한상무님이 이제 린에 대해서 여러 번 글 쓴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예. 한석기 상무님 입장에서의 린 프로세스라는 거에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그냥 있는 거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복잡한 거를 축소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린이라는 것은 지식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제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도 가고 어떤 분들은 더 이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조직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소위 가치를 만드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회사의 업무 활동들이. 그런데 종종 우리들이 너무나
그 일상적인 것들 또는 굉장히 그 반복적인 것들 또는 가치들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이제 뺏기게 되죠. 그래서 예컨대 그 지나치게 많은 그 시간을 그 회의를 통해서 소비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회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린 프로세스의 제가 말하는 린 프로세스의 그 가치는 사실 그러한 서로 그 모든 전문가들이 어떤 한 전문가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 정확한 의사결정을 실수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시간들이 이제 절감이 된다는 거죠. 이 절감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일로 그러한 내용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린 프로세스의 저는 그 철학이라고 봐요. 제가 하나 좀 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뭐 매일 밤 10시에 퇴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은 그런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안정화되면은 그분들이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잡일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뭐 한 서너 시간 걸리던 일들이 진짜 불과 1, 20분 만에 해결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실제로 그 어떤 린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그 가치를 결정짓는데 그 남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또는 그냥 일찍 퇴근해버리거나 또는 뭐 커피나 마시고 잤다 한다면 회사로서는 아무런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밤 10시까지 굳이 남아서 일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남는 여력의 시간을 훨씬 가치 있는 일에다가 쓸 때 이제 이 디지털 공장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말씀 그대로 훨씬 시너지 높은 어떤 가치들로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여지껏 한 것 중에 약간 좀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한석기 상무님의 디지털 성공학, 한 상무님의 그 개인적인 비전이나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좀.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PLM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시장에 등장한 지가 2000년 6월인데요. 버나샬레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경영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PLM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나온 지가 이제 한 8년, 뭐 이렇게 제가 9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이 PLM의 최종 목적지는 디지털 공장입니다. 디지털 공장의 어떤 가치 구현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비록 디지털과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날로그적인 혁신, 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포함되지 않는 그 디지털 혁신 활동은 결국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쪽지로 보내주시고요. 추후에는 딱 질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공장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이 피플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석기 상무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서 뭐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한석기 상무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정열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정열이 저는 무엇에서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열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그 전파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비교적 답변을 제가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뭐 정열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뭐 꼭 그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들 좋게 봐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갖은 것 자체가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한국의 그 제조산업, 제조업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마 저를 좀 덜 지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시기에 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일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조 산업이 잘 돼야 되고, 제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용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가 먹여 살리는 회사 전체 한국의 그 사람 수가 거의 뭐 4,500만 명이 되는 것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이 영향을 주는 그런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제조업일 경우에는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의 덕을 보면서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도 10년 후, 또 심지어 100년 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이와 같은 디지털 혁신 어떤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마 좀 열정적인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캐리어를 봤을 때 기아 자동차에도 근무하셨고 SKF 자동차 컨트리 매니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에서 델미아 부분도 하셨는데, 그 이런 꿈을 찾았던 어떤 뭐 계기가, 뭐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 꿈을 찾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때 그런 계기를 자신이 발견하셨습니까? 뭐 어떤? 상당히 제가 뭐 그 정도 꿈이라는 말씀을 드릴 만큼 제가 아직 뭐 대단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오다가 일정한 시기에 아마 2000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은 한 권의 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이미 이미 그 저자는 돌아가셨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해서, 그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라는 게 있어야지, 삶, 즉, 인생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가치 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비슷한 책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앤서니 라빈슨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든가, 최근에는 잭 캔필드가 쓴 키라는 책을 보니까 비슷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꿈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어떠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꿈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굉장히 대부분의 이렇게 모시는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과 있어야 정열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새로 디지털 공장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CAD 쪽에 입문하는 사람, IT 쪽에 하는 사람들, 이런 설계 쪽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젊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전달할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게 나의 생존 전략이다. 나는 이래서 즐겁게 산다. 이런 걸 한마디 메시지를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러한 사안에 대한
그 전, 후, 좌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저희가 만약에 만약에 공장이라고 하는 디지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디지털만 알고 공장을 모르고서 디지털 공장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우습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각 종종 실수를 하는 것들이 그러한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지식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디지털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하시고 또 이런 분야로 좀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은 먼저 그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그게 자동차 산업이 됐든 조선 산업이 됐든 항공 산업이 됐든 그런 각 소속된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좀 경험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겠죠. 뭐 디지털에 대한 어떠한 가치나 기능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이 되면 이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실수도 좀 하고 또 성공도 하다 보면은 비로소 이제 전문가 대열에 오를 수 있고 상당히 이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 제조 산업에 굉장히 그 좋은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보람이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커리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경력으로 보면 이렇게 뭐 편안한 경력을 가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뭐 어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특히 지금에서는 외국에 있는 그 뭐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를 했고 어떤 계기로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그 노하우를 좀 젊은 후배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뭐 국내파입니다. 즉 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 영어를 배운 사람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뭐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외국 기업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제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에 있기 전에는 아마 대부분의 한국 그 평균 수준 정도 되시는 분들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영어라고 하는 그 수단이 필요했고 나름대로 많은 그래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또 그 어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실력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각자 뭐 어학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될 거라고 믿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당히 이제 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는데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이번 젊은 세대분들은 영어들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영어라는 그 스킬 자체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컨텐트, 어떠한 컨텐트를 영어라고 하는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도 염두에 두시면서 어학 공부 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좋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한상님이 주로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읽은 책들에 굉장히 다독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 책의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노하우도 있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이런 분들 보면은 지금
전업에 있는 뭐 좀 고참들은 책을 뭐 1년에 몇 권 읽겠다는 목표를 하지만 좀 못 읽고 있는데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참 그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 술도 이제 먹어보다 보면 일정 수준 되면은 이제 그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듯이 저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너무 무작위로 읽다 보면은 이 정리가 안 되죠. 그 제가 만약에 그 책에 대한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좋아하는 분야가 그 책이더라고요. 그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주는 그런 책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번 이제 그 책들 읽어보면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을 제가 그 쉽사리 이제 고를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진 책들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사실은 많이 그 연결되어 있어요. 예컨대 뭐 피터 드러커라든가 뭐 그런 책들이 있다 보면은 관련된 책들이 그 많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뭐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 레스터 서러 교수가 썼던 뭐 지식의 지배 같은 책들 같은 것들은 지식이 참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겠구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책이죠.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 그 읽다 보면은 좀 뭐 그 뭐랄까요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생기고 새로운 책을 읽을 때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해도 되고 또 소화도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그 즐거움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거기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그 독서 방법들을 구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그 같이 근무하시는 뭐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뭐 이런 회식 이런 데 갈 때 주로 이제 뭐 왜, 좀 이상하다. 왜 와인을 왜 강조하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죠. 예. 순전히 먼저 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그 제약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소주 같은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을 소주 한 병 정도 마셔서 버텨야 되는데, 서너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소주 한 병으로 버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와인은 가능합니다. 뭐, 한 병 놓고서 한 두 사람이서 마시면은 한 서너 시간 얘기해도 괜찮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한 병 먹으면은, 그 몸에서 그 반응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 다음날 뭐 일하는데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작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와인이라고 하는, 이 남이나라 문화지요. 남이나라의 이제 술 문화인데, 그 또 일정 부분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가 또 열려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이게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또 즐겁게 경험했던 것들은 아마 쉽사리 또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담배 피다가 이제 금연하기 어려운 거와 같이 와인도 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네요. 예, 지금까지 그 다소의 한석기 사모님과 디지털 공장, 디지털 성공학 이 양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15분간은 이거에 관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질문 있으시면 쪽지나 전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여지껏 온 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질문이 안광인 님이 앞선 사람의 선택 와인이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떤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 무슨 와인 좋아하시는지 쪽지로도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유용호님의 사전 질문입니다.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진정으로 시장에 뿌리를 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녔던 지멘스 부분도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솔루션을 가졌고, 제가 근무했었던 데도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받아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디지털 공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는 것이 진짜 뿌리를 하고 진짜 강하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베네핏을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사실 공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이제 우리 유영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좀 더 이게 좀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답변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즉,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인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이, 뭘 하면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 하나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실수를 좀 덜하고 또는 뭐랄까요 오해를 덜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들한테 오는 잘못된 장벽은 뭐 했더니 안 되더라, 또는 뭐 했더니 별볼일 없더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되시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뭘 하니까 뭐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럴 거고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신다면 훨씬 좀 꾸준하지만 또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이제 좀 애매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봉성님의 질문인데, 디지털 공장의 구축과 신뢰성 도입 기법 적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공장 구축을 위해서 설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신뢰성 도입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답이 가능한지 좀. 질문의 내용을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 공장 또는 신뢰성 도입 기반 기법이 적용만 된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ISO 자문 인증과 비슷한 디지털 공장 구축에 위한 신뢰성 경영 인증지대 도입 자문 기관들이 없나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에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혁신활동이라는 것들이 단계가 있는데, 예컨대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에 다다라 있다고 보는데, 디지털 공장 또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또는 PLM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으로 각 기업마다 또는 각 산업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마치 엑셀을 쓰듯이 PLM의 모든 툴들이 모든 분들의 컴퓨터 속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PLM 인사이드 해서 누구나 이제 툴들을 자유자재로 굉장히 편리하게 쓰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구님이 이제 좀 초보자이시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전문가도 있고, 초보자님들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좀 받았는데, 디지털 공장이 PLM 범위보다 큰지요? 알고 싶고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을. 조진구님, 제 생각에는 디지털 공장이 PLM보다 크냐 작냐라는 질문보다도 PLM이라는 것을 수행했을 때 또는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뭐라 그러죠? 플랫폼 또는 현상이 디지털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로 그게 가능하냐? 물론 소프트웨어로 가능합니다만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소프트웨어로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 업무 혁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순서, 일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바꿀 때 의미 있는 그 디지털 공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분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툴이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은봉님께서 저희가 다소 시스템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예, 저희 다소 시스템에는 델미아라는 게 있고요. 지멘스에는 테크노마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메일로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또 이제 여기 안광희님이 상당히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ERP 관련된. 예. ERP 얘기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안광희님 쪽지가 디지털 공장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ERP 구축이 필수 사항인지요. ERP 구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조건이 맞다면 투자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맞습니다. ERP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2000년 초에 이미 1000억 불 정도 이상을 아마 기업들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돈을 쓰고 있죠. PLM은 그거보다는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결국은 PLM 디지털 팩토리가 어떤 개인 몇몇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써야 되는 그러한 툴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 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수십억 단위의 비용들이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조직의 이제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이 뭐였죠? ERP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ERP와 PLM이 좀 영역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영역들이 틀립니다. 굳이 ERP를 꼭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PLM 하고 나중에 ERP 같은 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질문과 관계없지만 최선영님 CISA 팬이 안녕하세요. CISA 최선영입니다. 멋지셔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고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정현님은 한일 이화의 남정현입니다. 업체가 가상 디지털 팩토리, 이건 중복입니다. 가상이랑 디지털이랑은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도움이 줄 수 있느냐 생각이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생산성 분석을 통해서 개선된 안을 내놓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내 업무에 대한 성취도나 자부심이 다른 설계팀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받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무님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무님이 책임을 지시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책임지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사안 중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만 가지고 생산성을 아마 측정을 하면은 당장은 아마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어떤 신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아마 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또는 구조적이지 않더라도 각 조그만 조직 내에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역할로 접어들면은 이미 상당히 많은 ROI들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소위 이제 저희들이 통상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인트 솔루션으로 쓸 경우에는 좀 시간들이 좀 걸리고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산성이 그렇게 낮아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현장에 있는 노무자 또는 작업자의 생산성을 곧바로 어떤 계산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ROI를 빨리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고요. 나머지 더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질문과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한상무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